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주제를 좀 말씀드릴 아름쌤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문화쌤입니다. 저는 보라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파트에서 이제 N번방의 시작과 현재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또 크게 대두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발전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N번방이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일종의 SNS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평소에 이제 마약 판매하거나 하는데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굳이 신상을 넣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 보장이 잘 되는 SNS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N번방이 또 시작되게 되었고요. 일단 N번방의 시초는요, 말 그대로 N번방을 운영한 이제 문형욱이라고 우리가 뉴스에서 신상 공개가 돼서 얼굴도 보셨을 거예요. 원래 닉네임은 갓갓이었고요. 이 사람이 먼저 N번방을 운영했었고, 이 갓갓 문형욱 이전에 잡혔던 게 또 조주빈이라고 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통틀어서 N번방이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조주빈의 경우에는 박사방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고 N번방을 운영했던 시초는 이 문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2017년 1월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서 SNS에서 대상자를 물색했습니다. 어떻게 물색을 했냐면 보통 SNS에 이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는데 피해자들이 거의 일탈계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트위터 같은 곳에 이제 일탈계 치시면 요즘에도 나오는데 본인의 신체나 몸 등을 이제 스스로 올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올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자신의 심리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탈계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에게 경찰을 사칭해서 다가갑니다. 사칭해가지고 이거 그쪽 사진 같은데 뭐 야동으로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링크를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로그인 창에 자신의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그게 바로 이 사람에게 이제 전송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상 정보가 다 털리는 셈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영상이나 신상 등을 통해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낸 영상을 이 문형욱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에 있는 본인의 1번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에 미리 보기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서 이제 더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 형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문화상품권으로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받으면 이제 2번방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런 형식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총 1번방에서 8번방까지 그래서 N번방이라고 부르죠. 아니 그러면 1번방에서 2번방 넘어갈 때는 그 문화상품권 5,000원이란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가는 거죠. 그럼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돈도 더 많이 내는 건가요? 돈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이제 이벤트 형식으로 그냥 뭐 본인의 프사를 뭐 애니 프사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같이 욕을 하거나 동참을 한다거나 하면 무료로 보내주는 형식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탈계는 그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그냥 자기 몸을 막 올리는 그런 사이트인가요? 네, 일탈계는 저도 이제 찾으면서 일탈계를 이제 트위터에 특히 많거든요. 트위터에 찾아보면은 뭐 여성 남성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탈계를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체로 이제 문형욱의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일탈계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은 본인의 신체를 본인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명목을 잡기 쉬웠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올린 거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또 협박하기가 더 쉬웠다고 저는 봅니다. 일탈계 또 뿐만이 아니라 또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보라쌤이지만 이유가 암이라서 보라쌤인데 같은 아미들이 뭐 활동하는 곳에 들어가서 조수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암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뭐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지. 익명성이나 것 때문에 신분도 속이고 성별도 속여서 성별도 속여. 친근하게 접근하게 된다. 같은 암이라 그러면 다들 뭐 무장 해제하니까 그 다음에 접근해서 가까이에서 한다. 꼭 일탈계가 가장 많았지만 또 다른 방식의 방식도 접근도 많았죠. 굉장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윤리적 죄의식이 있는 상태이니까 맞죠. 그 요구나 어떤 그런 노출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약점을 잡고 근데 이것도 사회 성문화와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자신의 몸으로 내가 그런 걸 찍은 것이 사실은 범법의 행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탈계를 했다는 것만 해도 사회적인 비난이 될 거라고 아이들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탈계를 네가 한 걸 알리겠다도 있었어요. 꼭 그 사진만을 입수해서 그게 그렇겠죠. 아니라 그렇죠. 네가 일탈계 회원이라는 걸 알리겠다는데도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그런 거니까 이 사회 성문화가 어디 지점에 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충분히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자체가 저도 그게 좀 씁쓸했어요. 이게 그렇게 협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그거죠. 사상적 사상검열 성적 사상적 판단에서 판단해서. 되게 문란하다. 일탈계를 맞아. 하는 여성은 문란하다. 문란하다. 이콜 일탈계 여성 이콜 문란하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이제 약점을 잡아낸 거죠. 이용한 거죠. 그게 좀 안타까웠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N번방의 시초인 문형욱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찰을 사칭하거나 본인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이런 류의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뭐 노예로 칭하면서 또 공범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도록 지시하거나 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형욱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한 사람 중에 또 신상 공개가 됐던 사람 중에는 안승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2019년 3월쯤에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서 아동 청소년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것도 있고요. 또 그전에도 2015년에도 이 사람이 1년 동안 SNS에서 아동 청소년 10명에게 접근해서 노출 영상 등을 전송받은 뒤에 협박하는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이미 제작하고 있었다고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범과 또 가해자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제일 잘 알려진 가해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형욱의 경우에는 2019년도 초에 이제 자취를 감춥니다. 내가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이유로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인가? 고등학생이 네, 그때. 아닙니다. 아닌데. 95년생인데 그때 거짓 정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수능을 봐야 돼서 잠적을 하겠다 식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왓치맨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전모 씨한테 넘겨주고요. 이 사람은 이제 고단방이라는 걸 운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방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왓치맨의 경우에는 N번방에서 성착취물 공유하고 또 무려 1만 건이 넘는 성착취 영상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고 하네요.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성착취물이 100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N번방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이 아동 청소년이 많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단방을 운영하던 왓치맨도 한 19년 9월쯤에 잠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행했던 게 바로 잘 알려진 또 박사방입니다. 박사방. 네, 박사방. 제가 좀 자료가 많아서 넘길게요. 네. 자, 그래서 박사방을 개설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주빈입니다. 저희가 신상 공개할 때 봤겠지만 굉장히 그 화나는 소리를 했죠. 뭐 악마의 그걸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네. 그래서 이 조주빈의 경우에는 수법이 어땠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뭐 암위로 접근하거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또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한테 일자리를 주는 척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뜯어내서 착취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뭐 피팅 모델 알바, 뭐 고수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서 사진을 받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또 착취를 한 거죠. 그래서 또 특징은 뭐냐면 이 조주빈의 경우에는 경제적 논리가 이 N번방에 딱 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의 공유 입장료는 뭐 가상화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방을 나누어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방이나 일반 방에서는
이제 성착취물을 홍보하는 소설, 또 중요한 게 피해 여성의 신상 자료를 또 제공을 했습니다. 신상을 제공해서 실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신상을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선생님들은 이 사건에서 이제 박사방 내용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박사방을 처음 접하고서는 일단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문제보다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착취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처음 접할 때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약점을 잡아서 반복적인 착취를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충격이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밀양에서 나타난 집단 성폭력 사건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걸 또 따지고 보고 일반 남성의 성문화와 기존에 퍼지고 있는 음란물, 과거에 확인되었던 그런 불법 촬영물들을 같이 떠올리면서 생각해보니까 또 좀 희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만일 성인이었고 대가를 지불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는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적 정말 그 경제 논리와 경제 구조로 만들어 갔었으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처벌이 또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 일단은 최초에 이 박사방을 접했을 때는 이런 착취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걸 행하는 사람이 실존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저도 사실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뭐 가까이 활동할 때도 제가 경력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제가 접하지 못했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은밀한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또 많이 들었고 좀 많이 새로웠어요.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텔레그램의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좀 은둔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서 아마 선생님도 빨리 접하시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박사방의 이제 조주빈의 경우에는요, 조주빈이 이제 많이 우리가 대두되긴 했지만 사실 조주빈은 이제 N번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단방, 그 고단방에서 또 완장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쫓겨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박사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초는 아닌데 이 한 행동이 너무나 또 경악스럽잖아요. 심지어 성폭행을 하고 그 성폭행 영상을 즉시 또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냥 디지털 성범죄를 분류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 상황을 촬영해서 유포한 느낌이 드니까 더 크게 다가오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조금 더 충격받았던 건 이 부분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저렇게 잔혹한 성착취를 할 수 있지도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했지만 또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이 사건이 이걸 밝힌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평범한 여대생 둘이서 했다는 그걸 1년을 추적을 해서 그것도 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이걸 발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범한 여대생이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걸 듣고 결국은 여성 연대구나. 연대의 힘이구나. 시민의 힘이었구나.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지금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박사방 그리고 뭐 각각 문영욱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범들이죠. 주범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선생님이 마침 또 두 여대생 우리가 추적단 불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이 두 여대생 기자 지망생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추적단 불꽃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최초 보도를 했다고 2019년 9월에 최초 보도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추적단 불꽃의 경우에는 약간 기획 사업 같은 곳에 이제
좀 내면서. 그 대학생이 공모전에 네, 공모전에. 내려고 이들이 이제 기자가 되고 이분이 기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서 공모전에 내려고 공모전에 내려고. 단순하게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 잔혹한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사명감까지 가지게 되고 두려웠지만 계속해 나갔던 걸로 취재를 계속했던 걸로 네. 그 정도를 파헤치려고 했던 건 아니냐. 막상 들어가 봤을 때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하고 잔혹하고 그런 걸 발견하면서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거를 끝까지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밤에 잠도 잘 못 잤다고 하세요. 지금도 무서워서.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입력을 네. 할 수밖에 없고 그때도 진짜 너무 잔혹해서 입맛을 계속 잊어버리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저는 두 분이 쓴 책을 봤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책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인가 뭐 그 책을 제가 사서 본 적이 있는데 밥도 못 먹어가면서 밤에 잠도 못 자가면서 덜덜 떨면서 이걸 했다는 게 굉장히 실제 정신스럽더라고요. 범죄 영상을 오롯이 그냥 보고만 있어요. 받는 그것도. 거. 네.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니까. 이분은 두 분은 아마 트라우마가 있어 굉장할 꽤나 거라고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견뎠어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들이 워낙 악랄하다 보니까 또 특히 뭐 박사나 갓가리, 문영욱이나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노예라고 칭하면서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생식기 부분에 칼로 자기 이름을 새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잔혹한 범죄 영상을 띄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크셨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이 추적단 불꽃이 19년 9월에 최초 보도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선배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보인가 그쪽에 이제 또 보도를 또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 국민일보에 나오기 전에 또 11월에 2019년 11월에 한겨레가 또 단독 보도 내용으로 이제 기사를 냈었는데 그게 좀 트위터에서 공유되면서 또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도는 이제 추적단 불꽃이고 이제 한겨레가 이제 또 보도를 하면서 또 공유되면서 또 점점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19년 12월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라고 해서 리셋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리셋을 통해서 이제 증거 수집이 조금 가속화됐다. 가속화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조금 12월쯤에 이제 대두화되면서 20년 1월쯤에는 N번방 관련된 국민청원이 이제 10만 명으로 마무리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240만 명까지 청원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알고만 있었어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고 또 도움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려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 한 11월에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방송 메인 뉴스의 보도 건수, 관련 보도 건수가 4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사실인가요? 네, 4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문영욱이 활동을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예요. 근데 이제 알려지는 데까지는 20년이 와서야 이제 우리한테 알려졌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3년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년 3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이제 텔레그램 본사 운영진들의 협조와 또 경찰의 수사로 조주빈이 검거가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협조하는데도 좀 걸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2020년 3월 5일에는 텔레그램 속에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법 제정 요구가 이제 올라갔었는데 국회 상임위에 또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때는 또 법적으로 제정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가 20년 4월 29일쯤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하다 보니 N번방 방지법이 바로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면서 5월 22일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또 추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N번방의 시작과 어떤 수법을 사용했고 또 어떤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까지 오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뭐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가 뭐 이런 것만 조금 설명해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형욱의 경우에는 뭐 징역 34년 선고를 받았는데 또 항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했었고요. 당연히 기각이죠.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박사방을 만든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45년형인가 받았는데 42년형으로 감형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무기징역이어야 되는데. 그쵸. 사실은 그렇게 받아야 제 되는데 마음은 무기징역도 저희 아쉽지 마음은 않은데. 그런데 근데 사실은 보면 또 가해자들이요. 피해자들도 청소년이 많지만 가해자들 경우에도 연령대가 어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0 몇 년형씩 받아도 나와서 살 날이 좀 있어요. 그렇더라고. 나와서 살 날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또 가까스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4년밖에 안 받았고요. 또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신상 공개된 이 주 가해자들은 그래도 뭐 무기징역까지 받았으면 좋겠지만 30년, 40년씩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저는 예전에 비하면 훨씬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공범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장에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데 특히 좀 눈에 안 띄었던 가해자들은 뭐 15년, 뭐 5년 뭐 이렇게밖에 구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판결까지 가려면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전에 비하면 한 5배 정도의 형량이라고 해요. 지금 그렇죠. 지금 형량을 주는 것들이 이전 N번방 사건 이전으로 따지면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근데 이게 어떤 벌을 기준으로 그쵸. 이제 법을 재판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할 텐데 조주빈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폭력 사건이 함께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뭐 관리하는 정도라서 좀 어렵고 그것조차도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또 모르는 부분이라 또 각자가 또 면이 있어서 막 모여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감형이 관대한 게 이 가해자 중에 본인이 이제 좀 대두가 되니까 무서웠나 봐요, 이 사건이.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1인 시위를 하거나 막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갑자기 협조자로. 협조자로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은요. 20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여전히 대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감형받긴 했지만 처벌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협조적인 부분 때문에 반성문 많이 쓰고 막.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감형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씁쓸하네요.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러운 거는 뭐랄까 피해자들이 그렇게 물론 충분히 고통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게 이제 최대한 확산되는 걸 막았고 지금 이제 또 뭐 여전히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그 사건 당시에도 그걸 찾아보긴 어려웠거든. 그렇죠. 있던 사람도 다 지웠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영상이 아직도 유포되지 않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그래야 될 텐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N번방 사건이 크게 터지고 나서도 우리 게임할 때 많이 쓰는 SNS 디스코드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N번방에 있었던 영상, 사진 공유해요 이런 방들이 만들어지거나 또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또 이거 찾으면서 텔레그램 이렇게 봤었는데 특히 이렇게 N번방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링크를 보내면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약간 비밀스러운 형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요즘도 물론 이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N번방, 뭐 1번방, 2번방 형식으로 방 제목은 똑같이 사용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유포하는 방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모양만 다르게 하고 조금씩 네, 다르고 조금씩.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왜 아직까지 근데 관리가 안 되는 걸까?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눠봐야 되겠죠.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 N번방이 난리 났을 때도 카피방 형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걸 또 다른 방에 퍼나르고 또 다른 방에 퍼나르고 형식으로 암세포처럼 네, 진짜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다 잡기가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면이 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N번방 사건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진짜 사람의 몸을 특히 여성의 몸을 지독히도 상품화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 보고 즐기는 정도의 선을 넘어서서 이게 경제관념으로 경제 논리로 다가갔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만나고 교육하는 교육생들 제가 중학생들 사례를 실제로 보면 남학생 사례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실제로 어떤 여성과 그 페이스 채팅을 하면서 그걸 한 거죠. 자유행위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 너 어제 한 거 다 영상 녹화됐다. 돈 30만 원 지금 당장 보내. 뭐 이렇게 이 아이가 돈이 없어서 실제로 또 얘는 설마 이러면서 이제 안 보내는데 실제 학교 선생님에게 그게 그대로 전송 보내졌다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알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사건들도 있고 이게 작지 않아요. 남학생들이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그쵸. 한두 학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느 학교라고 특정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남자아이들에겐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여자아이들에겐 대부분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걸 다 유포하는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 이 사회가 남성의 몸이 아니라 특히 여성의 몸이 돈이 되는 세상, 상품이 되는 세상, 여성의 몸을 재화로 얼마든지 환원이 되는, 재화로 환원이 되는 세상이구나. 그걸 이용했구나 하는 것이 많이 안타깝고 이 성문화가 많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말한 사례처럼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 성폭력 상황이나 뭐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알리겠다 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걸 가공해서 파는 것도 돈이 된다고 한다면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위하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라는 식으로 좀 협박의 이제 형태가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성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문화 또는 성생활이 굉장히 사적이고 또 은밀한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사이버상에서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성표현물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성인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런 음란물 같은 요소의 핵심은 내 성적 욕구를 좀 자극하는 형태, 그 성적 판타지에 실현할 수 있는 것, 이런 나의 성적 흥미를 돋구는 형태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용인하던 수준을 넘어섰다. 기존에 공유하고 있었던 뭐 영상물들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제작된 해외나 뭐 이런 뭐 소프트코어 영상물들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더 다양한 형태, 또 더 많은 형태와 더 자극적인 형태의 영상물들로 자꾸 변질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걸 유통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소통 방식이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자체가 점점 은밀해지고 또 퇴폐적이고 그리고 점점 또 은폐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사적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과 성문화와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개인의 성생활을 사이버 영역에서 어떻게 좀 더 건강한 형태로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형태에서 소비할 수 있을까 정도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 사건 자체가 영상을 소비하는 남성과 거기에 대한 피해 여성으로 또 양분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립 구조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이게 그렇게 성별로 나누니까 마치 개인의 성생활 그리고 어떤 성별에 대한 비하와 혐오까지 이어져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인권적인 문제와 폭력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성에 대해서 양분화된 성별의 그 입장이 또 확연하게 달라지는다는 것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참에서 성적 판타지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왠지 선생님에게도 아무래도 이 남성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오래 사시면서 나름의 성적 판타지가 있으신 게
저희 이 여성이 느끼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와 분명히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지금 언뜻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떤 성적 판타지가 있으세요? 저요. 근데 저와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또 조금씩 약간 달라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저희가 AV 같은 걸 보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음란물, 야동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성적 판타지를 좀 넓게 가져간다고 하죠. 근데 보면 이제 남자인 친구들은 조금 강제적으로 또는 조금은 폭력적인 양상의 이제 성관계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게 원초적인 성적 판타지였을까요? 아니면 이런 음란물을 많이 시청하면서 성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된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가지게 된 성적 판타지일까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얘기가 또 길어지네요. 길어지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재밌어 할까? 재밌는 작품이 재밌는 영상물이 좋은 작품이 될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재미가 먼저 있기 때문에 좋은 영상물을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인의 성적 욕구를 많이 해소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성적 판타지의 핵심은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성적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 양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그 성행위 뭐 성적 또 체위나 아니면 성적 관계의 대상 숫자나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오롯이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나의 핵심은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어떤 성적 행위를 무엇이 됐든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범죄도 또는 변태적이든 패티시적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게 핵심이고 그것을 자꾸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미 충족되는 것들이 많죠. 제작되는 것들 중에서 충족되는 것들은 많은데 그 외로 새로 나오는 게 이제 리얼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음란물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영상 시리즈와 장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가학적인 영상도 있고 실제로 그걸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실제 상황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생소하니까. 실제 여서는 안 되니까요. 사실.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타지는 판타지로만 또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현실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 판타지가 잘못된 범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어제 제가 만난 청소년 한 명이 무슨 자기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착한 생각이라더라고요. 자기 내일을 위해서 오늘 참고 잤는데 착한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신선했는데 판타지지만 그 안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되고 범죄가 되는 판타지는 어쩌면 착한 판타지가 아니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타지로만 가져가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호기심이나 모든 충동적인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범죄이지만 항상 하는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 저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그쵸. 다 하잖아요. 그쵸. 가장 심각한 형태의. 그렇죠. 근데 때릴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판타지들을 해소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매개체가 성적인 요소에는 드물다는 거예요. 분노나 충동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들은 심리학적으로도 개발되고 많은데 그 성적 판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매체나 장이 드러낼 수도 없고. 네, 그게 얘기할 수가 폐쇄적이니까 없다는 자꾸 암묵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내 판타지를 어떻게든 이게 그 출구를 찾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개인의 성적 판타지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형태의 접근 방향이나 그 맥락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성교육을 하는 나도 청소년들 앞에서 너의 성적 판타지가 뭐야? 그런 걸 다뤄줄 수 있는 장이 잘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이 뭐 판타지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뭐 저 사람 죽이고 싶다도 사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
판타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보고 또 공유하고 하다 보니 그것을 이제 현실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음란물 중독처럼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돼서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여기 N번방 이제 공범 중에 이원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아동 성착취물 4,911개를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혐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 가해자들을 보면 그 전에 이제 음란물이나 또는 특정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받아보고 저장하고 시청한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타지를 판타지로만 가져가면 괜찮지만 이 사람들처럼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판타지가 건강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뭐 그 자유로움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뭐 바닷가에서 뭐 무인도에서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그런 식의 판타지도 있지. 얘기를 좀 할 수 건강한 있는 판타지가 많이 자리 어떻게 잡았으면 보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요. 이 4,000개를 내려받는 사람도 4,000개를 매일 보지도 않을 거고요. 사실상 그거 안 볼 확률이 더 높아. 새로운 형태의 영상물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네. 근데 불법적이라도 내가 즉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막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타지도 이제 건강하게 판타지를 즐겨야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성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해소를 하거나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것들이 장이 적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지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선생님께서는 뭐 혐오의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 거, 특히 요즘은 성별 갈등, 뭐 젠더 갈등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N번방 사건 내용이 나왔을 때도 뭐 피해자 걔들도 잘못한 거 아니냐라던가, 또 이게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그리고 뭐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이 26만 명이다 이걸로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을 일반화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또 주제들로 많이 싸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제 이런 가해자들 처벌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우리가 성폭력에서 기존으로 가져가는 관점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또 여성의 몸이 이제 성상품화 된다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N번방의 뭐 시작과 뭐 전개와 결과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어떻게 또 전개가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만나요.